서울의 한복판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고층 오피스텔에서 29살의 서윤이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15분 동안 그녀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 있었어요. 오늘은 지훈과의 결혼을 앞두고 마지막 웨딩드레스 피팅이 있는 날이거든요. 대기업 마케팅팀 대리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모든 것이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지훈과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나 7년째 연애를 이어오고 있었죠. 그는 성실하고 다정한 IT 개발자였고 무엇보다 서윤을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오늘 피팅 어땠어? 사진 보고 싶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완벽했어.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다고. 집에 도착해 샤워를 마치고 나니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엔 지훈의 어머니였습니다. 상견례 때 만나뵌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상냥하고 며느리를 반기는 듯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 있었죠. 서윤아, 안녕? 시어머니야.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뭔가 명령조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명절이잖아. 우리 집에 와서 전도 부치고 김장도 배워야지. 결혼하면 시댁 음식 만들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 서윤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가는 것까지는 이해했지만 전 부치기와 김장까지 배워야 한다는 말에 약간의 부담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결혼할 가족이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착하구나. 그럼 토요일 아침 9시까지 와. 할 일이 많거든. 전화를 끊고 나서 서윤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다음 주 토요일에 전부치기랑 김장 배우러 오라고 하시네. 아, 그래?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구나. 미안해. 우리 집이 좀 전통적인 편이야. 한 번만 참아줘. 결혼하고 나면 나아질 거야. 지훈의 말에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와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일지도 모르잖아요. 토요일 아침 8시 30분 서윤은 지훈의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수원에 위치한 단독주택가의 2층 집이었는데 겉보기에는 깔끔하고 단정해 보였어요. 지훈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오늘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해해줘. 우리 집 사람들이 워낙 부지런하거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들고 나타났어요. 왔구나. 이거 입고 부엌으로 와. 시간이 없어.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 전에 앞치마가 서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각종 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감자, 호박, 고구마, 그리고 김치, 담글, 배추까지. 시어머니는 마치 군대 교관처럼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감자 깎아. 껍질 두껍게 깎으면 안 돼. 그 다음에 호박도 썰고. 서윤은 최대한 정성스럽게 감자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이렇게 깎으면 언제 다 깎아? 빨리빨리 해야지. 한편 거실에서는 신우이인 미경이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33살인 미경은 대기업에 다니는 커리어우먼이었지만 집에서만큼은 완전히 딸 역할에만 충실했어요. 어머니가 며느리를 부려먹는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도와드릴까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미경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너 혼자 하는 게 연습이 되잖아.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이미 3시간째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어요. 전을 부치느라 기름 튀는 소리와 함께 땀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물 한 잔 권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뭐 해 먹지?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서윤아, 냉면 끓여. 육수는 냉장고에 있어. 서윤의 다리는 이미 후들거렸지만 말없이 냉면을 준비했습니다. 가족들이 식사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해야 했어요. 지훈은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식사를 하며 가끔씩만 부엌을 힐끗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김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배추 절이기부터 양념 만들기까지 모든 것이 서윤의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보며 끊임없이 지적했어요. 고춧가루 너무 많이 넣었어. 이렇게 하면 짜잖아. 젓갈은 이렇게 넣는 게 아니야. 골고루 발라야지. 서윤의 손은 이미 빨갛게 부어올랐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고 견뎠어요. 사랑하는 지훈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서윤은 거의 11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온몸이 욱신거렸고
특히 허리와 다리는 감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시댁 식구들은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수고했어. 그런데 뒷정리까지 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서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일이 남아있다니요. 부엌 청소, 그릇 정리, 쓰레기 치우기까지. 서윤이 마지막 걸레질을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이런 거야. 예전에는 시집가면 3년은 말도 못했는데 요즘 애들은 편한 줄 모르네. 시누이 미경이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엄마. 요즘 여자들은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해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서유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하루 종일 노예처럼 일하는 동안 같은 여자인 시누이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다니. 지우는 여전히 아버지와 텔레비전을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요. 지훈아, 서윤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지훈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좀 힘들어도 괜찮아. 우리 집 며느리가 될 거잖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그 순간 서윤의 가슴속에서 뭔가 꺼져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이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쉽게 넘겨버리다니.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밤 10시가 되어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서윤은 말이 없었어요.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 우리 가족들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나쁜 사람들은 아니야. 지훈아, 나 정말 힘들었어. 11시간 동안 쉬지도 못하고. 그래도 이해해줘. 원래 여자는 시댁에서 그런 거야. 우리 엄마도 시집와서 고생 많이 했거든.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서윤은 더 이상 말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자연스럽다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렇다면 자신도 평생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일까요?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우면서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자신을 괴롭힌 것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을 인간이 아닌 도구로 취급하는 시선이었고 사랑하는 사람마저 그런 시선에 동조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아픈 것도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는데 아침 7시에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잘 잤어? 어제 고생 많이 했지?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서윤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진짜 미안하다면 어제 그런 상황에서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지훈아,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겠어. 응, 뭔데? 결혼 후에도 계속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서윤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어제는 명절이라 좀 바빴던 거고. 예민한 게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가정부가 아니라고. 뭔 소리야? 누가 너를 가정부 취급했다고? 서윤은 더 이상 말하기 싫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무슨 대화를 더 나눌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월요일 아침 인사를 건네며 주말은 잘 보냈냐고 물어봤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댁에서 노예처럼 일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점심시간에 친구 지혜와 민지를 만났습니다. 둘은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절친이었어요. 지혜는 결혼한 지 3년 된 주부였고 민지는 독신주의자로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윤은 주말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미쳤나? 그게 뭔 소리야? 민지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2025년이야. 조선시대야. 지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시댁이 좀 까다로운 편이지만 그 정도는 아니야.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지훈이는 뭐라고 하는데?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더라. 원래 여자는 시댁에서 그런다고. 친구들이 동시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윤아,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깨달은 건데 결혼 전에 보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야. 지금 지훈이가 너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결혼 후에는 더 심해질 거야. 민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집안이랑 결혼하면 너 인생 망하는 거야. 매일 저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봐. 서유는 친구들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7년간 사랑해온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결혼 준비도 이미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과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고 했지만 지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서윤아, 모든 집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집은 좀 전통적이야. 하지만 나쁜 의도는 아니거든. 그냥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이 좀 다른 거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이 노예 부리듯 하는 거야?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나아질 거야. 지금은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니까. 서유는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문제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보호해줄 의지도 없었어요. 그날 밤 서유는 긴 시간 동안 생각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질문했어요.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은가?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평등한 관계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서윤이 원하는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과 그의 가족이 생각하는 결혼은 완전히 달랐죠. 다음 날 아침 서윤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출근길에 웨딩홀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다음 달 예약된 결혼식 취소하고 싶은데요. 고객님, 취소 수수료가 상당할 텐데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드레스샵, 꽃집, 사진관에 차례대로 연락했습니다. 몇 달간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결혼식이 하나씩 취소되어 갔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아, 나 결혼 못하겠어.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어제부터 계속 생각해봤는데 우리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달라. 서윤아,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만나서 얘기하자. 이미 결정했어. 웨딩홀도 취소했고 드레스도 취소했어. 전화기 너머로 지훈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쳤어? 왜 혼자서 그런 결정을 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고? 부모님들께는 네가 얘기해. 나는 이미 결심했어. 서윤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모든 걸 준비해놨는데? 지훈아, 나는 내 집 가정부가 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는 나를 지켜줄 의지도 없잖아. 서윤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부터 지훈의 가족들에게서 연락이 빗발쳤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윤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결혼식 취소했다며?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뭘 죄송해.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친척들한테 뭐라고 말해? 그건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야, 너 정말 버릇없구나. 어른한테 그따위로 말해? 서윤은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뭐? 이 계집애가 지금 나한테 대들어? 서윤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차단했어요. 결혼 파기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서윤의 결정을 이해하고 지지해줬지만 다른 이들은 너무 성급했다며 아쉬워했어요. 하지만 서윤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맑은 공기를 마시는 기분이었죠. 며칠 후 서윤은 조용히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고 냉정한 복수였어요.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사람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지훈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7년간 연애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세무 처리가 좀 의심스럽다고 지훈이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또한 시어머니가 불법 체류자를 가사도우미로 고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시누이 미경의 경우는 더 확실했습니다. 대기업 입사 과정에서 아버지 회사와의 거래를 미끼로 청탁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조사해볼 만한 가치는 있었습니다. 서윤은 친구 민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민지는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였거든요. 민지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서윤은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지는 처음에는 말렸지만 서윤의 단단한 결심을 보고 조언해주기로 했어요. 서윤아, 복수는 합법적인 선에서 해야 해. 너까지 문제되면 안 되거든. 당연하지. 나는 그냥 사실을 알려주는 거야. 판단은 해당 기관에서 하는 거고. 그럼 익명신고가 최선이겠네. 증거가 확실해야 하는데 어떻게 구할 거야? 서윤은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지훈이한테서 들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볼 거야. 그리고 공개된 정보들도 활용하고 먼저 시아버지 회사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회사 정보를 검색해보니 매출과 직원 수에 비해 세금 납부액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매출은 늘었는데 세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도 의심스러웠어요. 시어머니의 경우 지훈이 예전에 우리 엄마가 동남아시아에서 온 아주머니를 몰래 고용해서 집안일 시킨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명백한 불법 고용이었어요. 미경의 입사 비리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술자리에서 우리 누나 대기업 들어갈 때 아빠가 도움 좀 줬다고 자랑한 적이 있었거든요. 서유는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시아버지의 회사였어요. 국세청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익명신고를 했습니다. 매출 대비 세금 납부액이 부족하다는 점과 함께 구체적인 회사명과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포함해서 신고했죠. 두 번째는 시어머니의 불법 고용 건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센터에 외국인 불법 고용 의혹을 제기했어요. 주소와 함께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을 신고 없이 가사도우미로 고용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가장 신중하게 접근한 것은 미경의 입사 비리였어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녀가 다니는 대기업 인사팀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입사 당시 특정 협력 업체와의 거래를 조건으로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신고를 마치고 나서 서유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복수라기보다는 정의 구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들이 저질렀던 불법적인 일들이 드러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첫 번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시아버지 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간 것이죠. 지훈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서윤아, 혹시 우리 아버지 회사에 대해서 뭔가 했어? 무슨 소리야? 세무서에서 갑자기 조사 나왔다고 하더라. 누군가 신고했다는데? 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런데 조사받을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지훈은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시아버지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시어머니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나왔다는 거였어요. 불법 고용 의혹으로 과태료까지 물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서윤이 때문인 것 같아요. 지훈이 가족들한테 말했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서윤은 익명으로 신고했을 뿐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미경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입사 과정을 재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채용 담당자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불러서 면담을 진행했고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미경은 회사에서 퇴출당했고 그 소문은 업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다른 회사 취업도 어려워진 상황이었죠. 시댁 가족들의 삶이 하나씩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서유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타깝기도 했지만 동시에 통쾌하기도 했어요. 자신을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었으니까요. 지훈은 계속 서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서윤은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석 달 후 서윤은 회사에 장기 휴가를 내고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고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싶었어요.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를 거쳐 마지막에는 그리스 산토리니까지 한 달 반 동안의 여행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과 나눈 대화들은 서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특히 바르셀로나에서 만난 스페인 여성 마리아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하면 여자가 남편 가족을 섬겨야 한다고. 네, 아직도 그런 문화가 남아있어요. 이상하네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건데 왜 한 사람만 희생해야 하죠? 마리아의 말은 단순했지만 핵심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왜 한 사람만 희생해야 할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존재를 지워야 하는 게 정상일까요? 산토리니의 석양을 바라보며 서유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결혼했다면 지금 이 아름다운 순간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평생 시댁 눈치만 보며 살았겠죠. 여행에서 돌아온 후 서유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팀장으로 올라가게 된 거였어요. 새로운 도전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지훈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어요. 공통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지훈의 가족들은 여전히 각종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탈세로 인한 추징금과 벌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불법 고용건으로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체면을 구겼다고 하더군요. 미경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훈은 서윤과 헤어진 후 몇 번 다른 여성들과 만났지만 모두 오래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시댁의 까다로운 분위기를 견딜 수 있는 여성이 없었던 거죠. 서윤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올해는 해외 지사 파견 프로그램에 지원해볼 생각이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거울 앞에 선 서윤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참는다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야. 누구도 내 인생을 망칠 권리는 없어.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불합리함에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서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당당한 삶 말이죠.